네, 제1과목 유통문주 일반관리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국제물류 주선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게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건데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프레이트 포워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제물류 주선업을 우리가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물류 주선업이란 뭐냐면 타인의 수요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 있어요. 전문화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번 보세요.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선사는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국제물류 주선인과 계약하는 것보다 일반 하주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니죠. 국제물류 주선인과 계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물량도 있고요. 일반 하주 같은 경우는 양이 작을 수가 있어요. 소량 화물. 그리고 일정치 않아요. 일정치 않습니다. 물량을 계속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참고로 5번에 NVOCC는요. 무선박 운송이에요. 무선박. 너무 뱃세잖아요. 무선박 운송인. 2번.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일회성 문제죠. 법은 우리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3번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 니을이 자, 소비자 기본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자, 법 문제는 여러분 깊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3번 재고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5번 보세요. 5번 재고가 적정 수준 이하가 되면 미리 결정해둔 일정 주문량을 발주한 방법은 상황이 아니고 정량 주문이에요. 정량 주문. 그래서 주문점을 미리 설정해 두고요. 그 주문점의 수준이 되면은 그때 주문하는 것이 정량 주문법이라고 합니다. 주문을 달말로 발주라고 하죠. 발주법. 4번 경로 지배를 위한 힘의 원천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나머지 다 있지만 여기서 없는 게 있어요. 협력적 힘은 없어요. 2번에 이거는 없어요. 다음 5번 산업재와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산업재는 주로 직거래, 대규모, 대량 거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소비재는 일반적으로 중간에 개입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설비품은 구매 결정자의 지위가 낮으면 안 되죠. 주로 구매 결정자의 지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단위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죠, 장기. 자, 높고, 지위가 높아야 돼요. 6번, just in time과 just in time 2의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 문제 여러분 계속 나와요. 비교하는 거. 지트하고 지트 2 이런 식의 박스, 표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아니라 두 개 비교하는 것 중에 항목을 바꿔가지고 내용을 바꿔가지고 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요. 여러분 꼭 숙지하시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죠. 바뀌었어요. 2번이 정답이고요. 7번 공급 사슬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네요. 자, 여러분 지원 전략은 포스트포먼트라고 합니다. 포스트포먼트. 그래서 뭐냐면 그 생산을 연기하다가 요구가 확실해졌을 때 생산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완제품의 재고 보유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지휘적이 아니라 제조 지원 전략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제조가 아니라 물류예요, 물류. 4번은 지휘적이 아니라 결합 전략이죠, 결합. 5번. 맞네요. 예. 자, 완제품의 재고 보유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고객 요구가 정확히 알려질 때까지 되도록 생산을 연기하다가 요구가 확실해졌을 때 생산하는 전략.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8번 문제. 경영성과 분석을 위해 글상자 안에 활동성 비율들을 계산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된 요소로 가장 옳은 거. 자, 매출액이에요. 자, 매출액. 그러니까 활동성 비용이죠. 활동성은 뭐냐 하면 매출액을 해당 자산의 가치로 나눈 겁니다. 전부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분자에 다 들어가죠. 매출액. 뭐 매출 채권 해준이면 매출액에 여기 뭐죠? 매출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항목에 전부 다 이게 들어갑니다. 자산, 고용자산, 재고자산 다 들어가겠죠. 매출액이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9번 이런 건 그냥 무조건 3초 안에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는 체인의 4가지 형태인데요. 정답은 5번이죠. 예. 이거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예. 임의형이에요. 10번.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이것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단계니까 그 순서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런 문제는 예. 기억,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그대로입니다. 필요성의 구체화부터 비전의 명확화, 계획 수립, 계획 실행, 평가, 유지 이 단계로 되니까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11번은 정량주문법과 정기주문법 비교한 겁니다. 자, 옳은 겁니다. 정량 리드타임이 짧아요. 정기는 길고요. 정해진 양, 주문점 맞춰놓고 일정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주문점에 맞춰서 주문한 거고, 정기는 기간을 정해놓고 양만 변경해서 주문한 방법이에요. 자, 이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맞고요.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정량과 정기, 요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항목들. 12번.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세분 시장을 파악해서 진출하는 방식의 기업 성장 전략. 자, 이것도 계속 했던 건데요. 엘서프. 시장을 기존 시장과 신시장, 제품을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죄송합니다. 시장을 기존 시장과 신시장으로, 제품을 기존 제품과 신제품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럼 뭡니까? 2번이죠? 시장 개발해야 되겠죠. 신시장이니까. 시장 개발.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간다? 침투예요, 침투. 그죠? 신시장의 신제품은 다각화고요. 여기는 제품 개발이 되겠죠. (13번) 반응적 공급사슬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3번 보시면 이거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공급사슬. 그래서 반응적 공급사슬은 여유 생산 능력과 완충 재고, 리드타임 간축 등을 통해서 수요 변동에 대비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는 공급망 전략입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반응적인데 3번은 효율적 반응, 그러니까 효율적 공급 사슬이에요. 14번 문제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물류 채산 분석 회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기 보면은 임시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임시적으로 계산한다. 이것만 바꾸시고 마찬가지로 목적, 대상, 기간, 방식 모두 여러분이 그대로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조직은 뭐냐면 특별 과업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파견하고 프로젝트를 해결하면 다시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뭡니까? 3번 전체의 목적보다는 사업 부문의 목적 달성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기업의 전체 목적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틀렸어요. 바뀌었어요.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프로젝트 조직이잖아요. 프로젝트. 기업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파견돼서 임무 마치면 다시 돌아가죠. 16번. 소비재의 유형별로 일반적인 경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 개방적, 선택적, 그리고 전문적 유통 경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문품은 무슨 유통입니까? 아, 이거 틀렸네요. 전문품은 배타적이죠. 배타적 유통 경로죠. 전문적 같은 말이죠. 17번. 자, EOQ 문제입니다. 자, 우리 EOQ 문제. 이렇게 갈까요? 노트. 자, 1회 주문 비용은 150. 기본적으로 2 곱하기 수요. D가 수요잖아요. 연간 19,200원. 아, 19,200원 아니라 19,200개. 1회 비용은 150. 그럼 재고 유지 비용은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9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누트. 네, 이렇게 나오죠. 자, 누트 64만이잖아요. 그죠? 64만이니까 800개가 되네요. 누트 벗기면 제곱해서 이렇게 풀 수 있죠.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가장 옳은 거. 이것도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자, 분류, 구색, 배분이에요. 분류, 구색, 배분. 이질적인 생산물을 동질적인 단위로 나누는 과정. 그리고 이질적인 것을 모으는 과정을 구색이라고 하고요. 동질적으로 모아진 것을 나누는 과정을 우리가 배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분류, 구색, 배분 3번이죠. 자, 이것도 계속 문제가 이렇게 용어로 문제가 출제돼요. 그 용어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19번.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 없이 매출과 수익의 손실을 막기 위해 유통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절약형 상표, 보호형 상표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물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니까 유통기업이 가격 인상 없이 막기 위해서는 절약형 상표와 보호형 상표 비중을 줄여야 돼요. 아니요. 줄인 게 아니라 늘려야 되죠. 늘려야 된다. 늘려야 돼요. 높인다. 20번. 자, 플랫폼 관련된 문제예요. 자, 20번의 정답은 5번인데요.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대가를 직접적으로 취할 수 없으므로 나왔죠.
그래서 광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아니에요. 대가를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자,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모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21번) 자, 수익적 통합이 일어나는 경우 합병하는 회사 측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합병하니까 어떻습니까? 조직이 엄청 커지죠? 여기 3번 보시면 조직의 슬림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림화가 아니라 조직의 거대화 이렇게 돼야 되겠죠? 통합은 후방 통합이 있고 전방 통합이 있어요. 후방 통합, 전방 통합. 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체가 그 수직적에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그 업체를 통합할 수 있죠. 그래서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이 있습니다. 자, 22번. 자,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거. 여러분,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채찍 효과죠. 네, 채찍 효과. 뭐 밴드에거는 뭐 편승 효과. 베블레는 여러분 원래 수요 법칙이 아니에요.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블랙스완 효과는 블랙스완 검은 백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나중에 후폭풍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자, 시사 용어, 경제 용어죠.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23번. 이런 문제는 사실 일회성 문제예요. 뭐 우리가 파열에 대해서 깊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영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인사관리죠.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아니라 분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파열이 제시한 게 1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분업 원칙, 뭐 전문화 원칙,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업화의 원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24번. 기업윤리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푸시면 돼요. 3번 보시면 우리 이제 정량 지표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성적인 지표까지도 같이 사용합니다. 계량화, 수치화 될 수 있는 정량 플러스 질적인 지표 있어요. 그래서 뭐 배분을 뭐 6대4, 뭐 7대3, 뭐 5대5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기업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정성적인 지표는 적용하기 힘듦으로 나왔잖아. 아니에요. 정성적인 지표 사용하죠. 25번 문제는 사실 좀 이상한 문제인데요. 이상한 문제인데 또 우리가 좀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작업량 접근 방식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뭐냐면 많은 회사가 영업사원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형이 바로 작업량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래처가 100개, 여기 1년에 12번 방문한답니다. 12회. 한 명이 100번 가능한 횟수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얼마 나옵니까? 12 나오죠? 이거는 조금 어떠한 자료를 찾아가더라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권 분석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는 그림을 통해서 딱 여러분 그려야 돼요. A, B,
인구 있잖아요. 인구수. 그 다음에 거리.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공식이 되면 되죠. 자, B로부터니까 dB죠. dB. 1 플러스 루트. 자, PB예요. PB. 인구 5만이죠. 여기는 20만. 거리수 얼마입니까? 거리 12km. 자, 4, 2죠. 루트 4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0이니까 4km.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로부터는 4, A로부터는 8. A로부터는 8, B로부터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12니까. 자, 이렇게 간단히 풀 수가 있고요. 27번은 무슨 지구냐면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이런 문제도 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특히 뭐 법적인 그런 문제, 규제 같은 문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돼요. 28번.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 점포나 부지 형태는 장방형보다 가일성이나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다. 여러분 정방형은요.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장방형은요. 이렇게 넓게 퍼진 거죠.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이걸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1대 1 또는 1대 1.1 정도가 정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더 잘 보여요? 장방향이 더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29번 문제는 오류입니다. 오류. 안 돼요. 이거.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버리시면 돼요. 거리 제곱이잖아요. 거리 제곱에 면적이잖아요. 면적. 여기서는 모수가 2와 3이니까 면적이 세제곱인데 이게 해보니까 안 돼요. 10이죠. 10의 제곱에 면적이 5의 세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 B, C 다 해봤더니 안 돼. 이 문제는 오류. 답이 없습니다. 30번. 자, 우리 각종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4번 보세요. 판매 활동 지수는 특정 지역의 총 면적당 점포 면적 총량 비율을 말한다. SAI. 자, Sales Activity Index예요. 판매 활동 지수는요. 타 지역과 비교한 특정 지역의 1인당 소매 매출액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SAI 여러분 해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추법을 통해 신규 점포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5번 보세요. 여러분 수요측을 위해 반드시 2개 이상 비교 점포를 선정해야 한다?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딱 있지 않습니다. 자, 유사한 점포 선정에서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죠. 네. 자, 다 맞고요. 5번은 맞지 않습니다. 32번. 우리가 노면 독립입지예요. 고립된 점포입지. 노면 독립입지. 노면에 독립적으로 입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점 초기에 소비자를 점포 내로 유인하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인지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죠. 네. 집가가 좀 싸죠. 교외에 있기 때문에, 노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점가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다. 군집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군집과 상반되는 개념의 노면 독립입지. 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3번 문제. 환산보증금 계산식 옳은 거. 그냥 여러분 그대로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자,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 임차료 곱하기 100. 4번이죠.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환산보증금이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 임차료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4번. 우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자,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경영 전략상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상권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맹본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본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네. 본부하고 협의해서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겠죠. 35번. 상권 규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2번 보시면 여러분 공급 측면에서 비용 요인이 상대적으로 저렴할수록 상권은 축소된다? 아니에요. 비용 요인이 저렴할수록 상권은 확대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 다 맞고요. 36번. 상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3번 보세요. 부도심 상권은 간선도로의 결결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전체의 소비자를 유인한다. 도시 전체의 소비자를 유인하기 어려워요. 유인하기 어렵습니다. 도심이 아니니까 부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을 그러니까 간선도로의 결결점이나 노드라고 하죠. 노드 또는 역세권, 결절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소비자를 유인하지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다. 37번. 37번은 점두조사법이죠. 네. 점포에서 조사원이 대기하다가 구매 결정을 한 소비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장 방문하는 소비자 주소를 파악해서 자기 점포의 상권을 조사하는 방법. 점두조사. 38번 문제. 자, 이런 문제 보시면 여러분 3번 보세요. 상권의 형태는 점포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간격의 동심원 형태.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좋게 상권을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파악을 하죠. 근데 뭐 아메바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형태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꼭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형태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39번. 이거 문제 요즘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T세 나각형 모형 포함해서 지리적 경계를 분석하는 지리적 경계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서베이법 맞고 T세 나각형 맞고 전표법 맞고 컨버스 분기점 분석 맞고 매트리스 분석은 없어요. 자, 매트리스 방법은 상권의 지리적 경계 분석할 때 활용하는 기법이 아니에요. 우리 분기점 분석은 왜 분기점 A 도시와 B 도시의 분기가 그저 경계가 어딘지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T센다각형 근접 구역법이잖아요. 근접 공간적인 걸로 해가지고 남이 다 맞습니다. 40번 우리가 핵점포라고 합니다. 핵점포. 앵커 테넌트가 뭐냐 하면 키 테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테넌트는 임대계약을 맺고 입점에 영업을 하는 우량 임차인. 그래서 이들은 그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고요.
임대 수익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생각해 보세요. 앵커 점포는 우리가 핵 점포 생각하시면 되고요. 41번 넬슨의 소매 입지 선정 원리. 예,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박스 안에 기억, 니은 찾는 겁니다. 몰려있어요. 점포가. 유사업종의 점포가 몰려있다. 그러면 누적적 흡입력도 나와야 돼요. 누적적 흡입력. 그리고 상이한 업종의 점포들이 인접해 있으면서 보완관계를 통해서 상호 매출을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양립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경쟁이 아니라 서로 둘 다 윈윈하는 거예요. 양립. 그래서 누적적 흡입력, 양립성. 자, 이렇게 문제 잘 나옵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 8가지 원칙 있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상권분석 기법과 관련한 특성 설명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체크리스트법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서술적 방법이죠. 서술적. 확률적 아니죠. 허프가 확률이죠. 허프. 뭐 다항 로짓. 자, 이런 것들이 확률적 논이죠. 아, 여기 있네요. 43번. 여러분 판매품과 전문품 요거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전문품 소매점의 경우 고객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상권의 밀도는 높고 범위는 좁은 것이 특징이다. 여러분 상권의 밀도는 낮고 범위는 넓은 거죠. 넓은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상권의 범위가 크죠. 편의품은 상권의 범위가 좁죠. 전문품은 상권의 범위가 넓어요. 대신에 밀도는 낮아요. 44번. 입시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중에서 가장 옳은 거 찾는 겁니다. 3번 보시면 곡선형 도로의 안쪽 입지는 바깥쪽 입지보다 시계성 확보 측면에서 불리하다. 여러분 이렇게 곡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안쪽이에요. 이게 바깥쪽이에요. 어떤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여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안쪽이 불리합니다. 시계성, 가시성은 잘 보이는 정도를 얘기하죠. 네,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맞지 않는 것들은 맞추려고 맞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맞는 것만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다음 마지막 문제. 상권 범위 내 소비자들이 특정 점포를 선택할 확률을 근거로 예상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상권 분석 기법들로 가장 옳은 거. 자, 확률적 모형 뭐가 있습니까? 확률적 허프 모형 있죠. 허프. 그리고 MLL, 다항 로진 모형. 유사 점포는 아니고요. 체크리스트도 아니고요. 회계분석도 아니고요. 체크리스트도 아니고요. 회계분석 아니죠. 정답은 4번이네요. 네. 네. 그래서 상권 분석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